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답답한 국내 경제를 바라보며 던져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되찾는 한국 경제의 새 길은 무엇인가?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면 그 새 길이 찾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리더는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님을 모시고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지, 그리고 한국 금융 선진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 신성환 원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199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연구 등에 있어서 국내 유일 그리고 최대의 종합 금융 연구 전문 기관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지향적인 금융 정책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금융 지식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게 이제 작년 3월이니까 1년 반이 지나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연구 또 일에 주력해 오셨는지요? 예, 우선 작년의 경우에는 정책당국의 금융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금융개혁에 관련된 정책당국의 여러 가지 작업을 도와드리고 정책 제언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주요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부채 문제, 그리고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금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가계부채 연구센터, 기업부채 연구센터, 미래금융 연구센터를 제가 신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연구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 내부 개혁 작업을 조금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외 경제 이슈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한국 경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답답하죠. 출구가 어디 또 언제일지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내년 경제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는? 대선이 좀 끼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내년 경제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이제 세 개의 축이, 첫 번째는 소비고요, 내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세 번째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이제 무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인데. 우선 투자 부분은 올해 워낙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정도의 증가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내수 부분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의 큰 폭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밝은 소식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경제 보면은 이제 내수, 수출 다 부진한 모습이고, 내수 중에서 좀 건설 경기 좀 부양책이라고 할까, 이렇게 나오면서 건설로 좀 어떻게 보면 지탱해가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최근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불가피한 선택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는 그래도 건설 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잘 지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 투자를 올해처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에 의존한 경기 활성화 부분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이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니까 정부가 조금 이제 규제의 고삐를 좀 드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선회를 하는 듯한 분위기인 듯합니다. 그래도 경기를 또 부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써야는 하겠고 또 그렇지만 또 그 수단을 놓고 또 하는과 정부 사이에 좀 시각차가 존재하지요. 정부는 아무래도 하느니 금리를 좀 더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하느는 재정에서 좀 곡간을 더 풀었으면 하는 그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요. 예. 굿뉴스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통화당국이 하느니 금리를 조금 더 내릴 여력이 있다는 게 굿뉴스고요. 1.25.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는 게 굿뉴스고요. 배드뉴스는 통화정책,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게 잘 안 나타나고 있고요. 예. 재정 정책의 효과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게 배드뉴스입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제언을 하듯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이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어느 정책을 써도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통상 금리를 내리면 그게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재정을 어디에 사용을 할 거냐,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쓸 거냐 하는 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길이나 이런 도로,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내야 그 다음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금융연구원 내에 이제 가계부채 연구센터 세웠다고 하셨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좀 여쭙겠는데 워낙 많이 나온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가계부채 규모, 그 수준과 또 증가의 속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증가 속도는 굉장히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가계부채 빚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때 빚이 이 자기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빚의 규모가 빨리 증가할 경우에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한 10여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GDP의 증가 속도, 이게 명목 GDP의 증가 속도를 상당히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그래서 이 증가 속도를 제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총량의 측면에서도 통상적으로 국제 간 비교에 많이 사용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 가계부채 문제가 이게 실제 이제 위험이
실제 문제화될 경우 어떤 부분부터 문제화될지, 어떤 이유로 문제화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 때는 이제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가계부채가 또 다른 위기에 도화선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이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을 이런 총론적인 GDP 대비 가계부채 총액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미시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예.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여건도 있고 사회 보장 여건도 있고 금융의 발전 예. 정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쪽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 위험이 그야말로 문제로 본격화되게 하지 않으려면 가계부채 위험이 주로 내재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그렇죠. 다중채무자는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채무를 진 예. 개인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정책의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향해서 굉장히 이 미세한 정책을, 미세하고 정확한 정책을 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가 유념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이제 기업으로 말하면은 뭐 비즈니스 모델이죠. 경제 큰 틀로 말하면 이제 성장 모델인데요. 지금 사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해온 성장 방식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건데 좀 총론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 새로운 성장 모델일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좀 논의가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가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을 이제 뭐 편의상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경제 성장의 주 요인의 첫 번째는 노동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이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생산성이죠. 그죠? 노동의 경우, 노동력의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가 예상돼요. 내년부터 이제 생산 가능인가 준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는다면 결국에는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생산성 제고는 결국에는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산업의 기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 경제 내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원을 어떻게 가장 수익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 잘 배분을 할 거냐 하는 이런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금융산업이 발전을 해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성 제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선별해내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은 위기에서 나온다고. 최근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산업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이 생기고 이 혁신이 다른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큰 영향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연내 금리 인상,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한 번 올린 게 아니라 이제 쭉 올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가 이제 관심거리고요. 또 이게 당장 세계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그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은 뭐 저희 연구원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예.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미국 이 연준 FOMC라고 하죠. 이 위원들의 이 의견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듯이 금년 중 한 번, 내년 중 두 번. 내년 두 번. 예, 그래서 대략 한 0.75%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선 작년 12월에 미 연준이 0.25%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상당히 이 격한 반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사전적으로 좀 그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그럴 거냐 하는 게 예.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번에는 그 정도 시장 충격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너무 생각을 오래전부터 쭉 얘기를 해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상당히 조여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달러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의 상황이 어떠냐를 보면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커머더티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 가격도 비교적 그때에 비해서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충격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정도의 상당히 큰 충격으로 시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장 이제 미국이 금리 올라가면 금리의 차이가 이제 좁혀지니까 들어와 있던 외국 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조금 뭐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일부 일부 자본이 유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금리 차이로 인한 자금 유출 부분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규모가 국내 금융시장을 상당히 크게 흔들 정도의 큰 규모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그 정도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입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미국 대선 후에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정치적인 제스처 그리고 보호주의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 한국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전제고요.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개도국 이머징 마켓 컨트리들을 압박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경기 불황 지속되면서 이제 취약 업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조선, 해운, 또 뭐 철강,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 논의가 많은데요. 지금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실 뭐 사람들 뇌리에는 과거에 그 정부가 그냥 화끈하게 빠르게 했던 그 방식에 대한 이제 추억들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구조조정 속도가 느리고 뭐 이런 데 대한 또 비판의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참 구조조정은 뭐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은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예.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기업들 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나하나 하고요. 큰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확실히 시장에 준 메시지는 대마불사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이 대규모 기업,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채권자와 주주 등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감수한 이해관계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하는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사항은 이제 한진해운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 이 대규모 기업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주나 채권자 이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 이 화물을 선적한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의 주주 채권자의 상황과 그 기업의 고객 상황을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객의 이익을 100%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객의 이익과 주주와 채권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주주와 채권자들이죠. 그죠? 채권자들이죠. 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상황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를 하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해법들을 찾아나가야 되는 건데요. 다음 질문은 그 금융 산업 발전 또 금융계획 방향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ICT 흐름이 진행되면서 이제 은행 산업, 뭐 금융 산업 이제 격변의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ICT 핀테크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품이 또 나오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 또 인력은 또 아무래도 줄여야 하는 고용이 줄어드는 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의 금융산업의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그 좌표는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우선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우 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산업이 이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메가 트렌드 부분은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게 뭐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금융 소비자의 효익을 가장 잘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수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의 역할인데요. 감독기관 역시 이런 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산업의 지형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면밀히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은행 민영화 이제 뭐 전에는 그냥 한 군데 주인을 찾아주는 정책이 좀 이제 하려다가 좀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과점주주에게 조금씩 쪼개서 파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총론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후에 여전히 정부가 이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또 여전히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은행의 경영이 이번 기회로 주주 중심 경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배구조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 갖고 있는 20% 남짓의 잔여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은행의 경영에 정부가 간섭을 하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주주들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또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 기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어떤 연구를 조금 더 주력하고 싶으신지요? 우선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의 발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과연 금융회사가 수익성을 높이는 게 금융산업의 발전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이 수요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게 금융산업의 발전이고, 그럴 경우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 그리고 이에 대응한 감독기관의 적절한 감독 정책, 또 금융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경제와 금융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다뤄본 시간이었습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님과의 오늘 대담이 연말과 내년 계획을 짜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신성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